네, 지난주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 충격이 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보조금 확정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주말 동안 모건 스탠리의 발표 내용을 함께 덧붙여 보자면요. 엔비디아에 대해 AI 칩이 2025년도에도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우려와 호재 속에서 과연 내년 증시 전략과 반도체 시장, 과연 내년도에는 나아질 수 있을지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선생님 만나 뵙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에서는 반도체 섹터의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게 확인됐어요. 네. 최근 반도체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범용 반도체는 좀 안 좋습니다. 범용 반도체도 그렇지만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DDR5 가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데 특히 스마트폰 PC처럼 특히 성숙기에 접어든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위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재고 조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안 좋은데 반면에 12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는 좋은데 또 이게 아주 의미 있게 좋다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월 가지고 저희가 평가하기 힘든 게 특정 제품의 선적 시기에 따라서 좀 변화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번 12월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블랙의 GB200 이런 제품에 SK하이닉스 HBM이 좀 수출이 좀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월을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좀 전체적인 방향성을 기점으로 함께 이야기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AI 반도체 광풍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TSMC 지난달 매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11월 매출이 지난해 대비해서 34% 늘어났는데요. 지난 10월 대비해서는 한 12.2% 감소했습니다. 이 전월 대비해서는 매출의 감소세가 포착되고 있는 건데 그동안 시장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엔비디아니 TSMC니 AI 반도체 증가폭이 점차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현실화되는 걸까요? 사실 11월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AI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또 아이폰이 재고 조정, 물론 무슨 소리냐 성수기에 팔리는데 그게 아니라 반도체는 좀 일찍 생산을 해서 세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TSMC 매출액에는 당연히 중요한 매출액이 엔비디아도 있지만 애플도 3, 4분기는 되게 중요한데 지금 대표적으로 팍스콘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주로 만드는데 매출액이 11월에 많이 줄었고 작년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TSMC 11월 매출액이 10월 대비 감소한 배경에는 이제 그 바이오닉 칩 관련된 A18 바운더리 그 재고 조정이 좀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0월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의 제품이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10월에는 또 젠슨항이 한 말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러시 오더를 좀 많이 줬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바운더리 회사들은 가동률을 이제 약간의 버퍼를 두는데 근데 그게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버퍼를 두는데 그럴 때는 좀 비싸게 받거든요. 그래서 바운더리 피를 엄청 비싸게 받습니다. 10월에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좀 가격 인상 요인들이 좀 많았고 11월은 그게 정상화되다 보니까 매출이 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TSMC가 지금 어쨌든 선행지표로서 엔비디아 실적을 잘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데 계속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다가 이번 분기는 아마 컨센서스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숨고르기 들어간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정말 사이클이 꺾였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제품 사이클이 꺾였다기보다는 약간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전에 숨고르기 과정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 숨고르기 정도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이야기 저희 조금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주 메모리 산업의 바로미터인 마이크론의 실적 업체의 우려가 우리 기업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후발주자들의 맹추격도 사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우려입니다. 한참 아래에 있던 중국 메모리 업체죠. CXMT가 구형 D램에 이어서 첨단 제품인 DDR5 양산까지 나서면서 턱끝까지 쫓아왔고요. 여기에 더해 최근 이 가격까지 37.5%가 곤두박질 치기도 했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중국 반도체 위협 좀 대비해봐야 될까요? 네, 상당히 CXMT는 좀 당분간은 위협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CXMT의 전방 고객사들이 중국 기업들 비중이 높아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공급량의 60% 이상을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국산 회사가 경쟁력이 되면 그 제품을 많이 쓰겠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산 쓰라고 많이 좀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쉽게 시장 점유율이 올라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DDR5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23년에 그 샤오미하고 트랜션의 LP 모바일 DDR5는 일단 제품을 좀 인증을 받았고요. 최근 들어서 일부 또 다른 DDR5 제품도 특히 PC나 이런 쪽으로 이제 공급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폰 PC 쪽은 중국 로컬 기업들이 이제 완제품 점유율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그냥 저희 예상되는 흐름대로 가는 건데, 다만 서버 쪽은 서버는 단순하게 서버를 만드는 회사보다 서버를 구매하는 회사가 중요한데, 그쪽은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 CXMT의 이업은 DDR5도 스마트폰, 그 다음에 PC용 DDR5까지 이 협은 좀 국한시키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되게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게 전체 시장을 다 뺏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걱정은 해야지만 스마트폰과 PC용에 국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좀 콕 집은 우려감은 이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간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왔기 때문에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상신 춘추에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이 CXMT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거래 제한 명단에서도 빠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만큼 이 말을 반증하는 것이 미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제재 명단에 빠지는 기업들이 있을 만큼 핵심적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마이크론과 삼성,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좀 위협받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이미 모바일 디램에서는 점유율이 한 8%까지 올라왔고요. PC 디램은 워낙 화이트 박스가 많아서 그걸 정확하게 정교하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만 쪽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디램과 같이 PC 디램 점유율도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또 미국 기업이고, 또 미국에 또 보조금 받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아직 바이든 행정부가 끝나고 트럼프 행정부가 2기가 시작되면 아마 YMTC라는 낸드 플래시 회사처럼 CXMT도 블랙리스트에 선정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CXMT가 블랙리스트에 선정이 된다면 CXMT의 좀 공격적인 팽창도 한풀 꺾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파운드리 분야 내에서 국내 전망과 입지도 함께 짚어보러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 3분기까지의 삼전 파운드리 매출이요, 글로벌에서 2위입니다. 1위가 TSMC인데 삼전의 6배까지 올라왔고요. 3위 중국인 SMIC가 삼전의 55%까지 따라왔습니다. 2019년 이후 TSMC와 삼전의 격차가 분명히 한 3배 정도였는데 6배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위인 중국 업체와의 매출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파운드리 시장 전망 좀 해볼까요? 당분간 좀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될 것 같고요. 제가 SMIC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후아홍, 그다음에 넥스칩 같은 그런 세컨티어 파운드리 회사도 있고, 여기에 신생 파운드리 회사가 또 5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총 8개 뭐 좀 의미 있는 파운드리 회사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또 기본적으로 8인치에서 양산해야 될 150 나노 제품을 12인치에서 양산을 합니다. 이유가 8인치 장비가 없어서 12인치 어떻게 보면 생산 시스템에서 8인치 제품을 만들어야 될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범용 쪽은 상당히 내도시현화가 좀 심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삼성 파운드리한테는 좀 안 좋죠. 왜냐하면 삼성 파운드리가 8인치나 이런 쪽은 흑자가 나거든요. 근데 오히려 뭐 그런 흑자 나는 쪽에서 또 중국발 공급 과잉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선단 같은 경우에는 5나노 이하, 4나노 뭐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티어1 고객들이 삼성으로 아직은 컴백하지 않다 보니까 삼성 파운드리는 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선단에서는 고객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성속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아주 공격적인 가격 인하가 2025년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의 시장 점유율 하락은 최소한 뭐 내년까지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중고라는 단어가 저의 좀 마음을 가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기사도 아침에 중국 언론말 속보로 들려왔습니다. 엔비디아가 대만에 해외 본사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타이베이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어떻게 저희가 의미 있게 해석해 볼까요? 젠슨왕이 이제 올해 컴퓨텍스에서도 컴퓨텍스 가기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R&D 센터를 대만에 세게 짓겠다.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 엔비디아가 대만에 R&D 센터를 크게 짓는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AMD의 리사스도 우리도 짓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엔비디아 젠슨왕이 얘기했던 게 대만이 일단 좋은 인력들이 많다. 두 번째 TSMC와 같은 확실한 파트너사가 대만에 핵심 라인이 있고, 세 번째는 어쨌든 뭐 좋은 인력과 함께 인건비도 되게 저렴하거든요. 미국 대비. 그래서 R&D 인력을 구축하기에는 어쨌든 대만이 모든 면에서 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젠슨왕과 리사수가 또 타이난 출신이거든요. 타이완의 남쪽에 있는 타이난 출신이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대만에 대한 좀 더 애국심이 많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저희는 결국 이제 2025년에 트럼프 2.0 행정부의 그 정책을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제재가 좀 중국에 대해 강화가 될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이 보편 관세 측면에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이 반도체 관세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관세는 저희가 뭐 낙관을 하기에는 트럼프 2기에 또 뭐 변화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 시장에서 나오는 보편적 관세 10에서 20%, 중국 60% 그거를 그냥 감안을 해보면 네. 스마트폰 PC는 되게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억 3천만 대 정도가 미국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시장에 공급해야 될 제품이 관세가 올라가면 가격장이 생겨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또 공급가인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트럼프 2기는 특히 범용 반도체한테는 되게 안 좋은 뉴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AI 반도체까지 연결될 수 있냐를 놓고 보면 미국에 이미 서버 생산을 하는 대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만 기업이 이미 미국의 생산 기지를 뭐 예를 들어서 위스콘신, 그다음에 테네시, 캘리포니아 이런 쪽에 대만의 3대 서버 회사가 다 이미 공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서버를 만들면 그 부분에 이제 관세를 조금 어느 정도는 비껴갈 수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는 트럼프 2기에도 상당히 우호적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반도체는 확실히 범용 반도체보다는 관세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대를 해봐도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어졌던 바로 보조금 이야기 해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도요, 약 7조 원 규모의 미국 정부 보조금 계약을 최종 확정 지었습니다. 네, 지난주 SK하이닉스가 6,600억 원 보조금 소식을 전할 때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으로 화답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오늘 두 기업의 움직임을 보면 그래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보조금 때문이라기보다는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서 엔비디아가 왜 빠졌느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뭐 블랙에 조금 더 피크아웃은 매스 프로덕션은 뭐 저도 연말로 생각한 적 없는데 시장에서 이제 올해 연말부터 많이 만들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저는 내년 한 1, 2분기 정도가 많이 만들 거라고 봤는데 이제 그거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그래도 뭐 생산하는구나 해서 다시 반등한 거고 보조금은 영향은 없는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뭐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삼성이 이제 뭐 테일러 공장에 대한 생산 캐펙스를 아마 조금 줄일 것으로 저희 추정하고 있고 그래서 보조금이 기존보다 좀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은 뭐 크게 뭐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인디아나에 어째 패키징 공장 짓는 거에 대한 또 그거에 맞게 책정해서 보조금 받는 거기 때문에 뭐 동부분은 오히려 뭐 시장의 우려보다는 예상대로 그래도 미국에서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의 앞으로 2025년에 대한 전망과 전략까지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HBM 이야기 함께 짚어보시죠. 이 올해 안에 엔비디아의 HBM3 공급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브로드컴이 HBM4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엔비디아는 못 들었지만 이 브로드컴이라는 떠오르는 샛별이 우리 기업들에게 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미 좀 하고 있고요. 사실은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이 뭐 직접 소화하는 물량도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브로드컴은 기본적으로는 커스텀 가속기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커스텀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북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가속기를 맞춤 대응해주는 그런 기업으로서 브로드컴, 마벨, 뭐 미디어텍 이런 기업들이 대표 기업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구글의 그 가속기 중에 보면 TPU 버전 6가 이제 HBM을 80GB를 달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내년에 나올 버전 7은 이제 뭐 192를 달지 이거는 좀 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 관련해서 브로드컴의 물량도 많이 늘 거고요. 두 번째는 뭐
AWS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트레니엄 3라고 해서 학습용 칩이 지금 트레니엄 2인데 트레니엄 3가 이제 내년 어쨌든 4분기 정도에 트레니엄 3가 나온다고 하니까 뭐 이런 쪽도 HBM을 많이 달 거고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맞춤형 가속기에 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원래 HBM은 또 우리 기업들의 동무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로드컴이 이제 좀 점유율이 올라가면 한국 기업들한테는 뭐 엔비디아한테만 너무 의존도가 높은 것보다 그렇죠. 조금씩 다변화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다변화 측면에 있어서는 브로드컴의 상승이 국내 기업들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시청자분들은 삼성전자 역시 HBM 우려와 이슈가 언제 해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내년도 가장 중요한 반도체 이슈는 뭐라고 보실까요? 결국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블랙엘의 이제 좀 시장에 안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 이제 블랙엘 가지고도 B200, B300, 뭐 B200부터 해가지고 되게 제품 이슈가 많은데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그 제품이 적게 잘 공급이 되면 뭐 반도체에 대한 우려는 저는 상당히 빨리 해소될 거고요. 근데 블랙엘이 시장의 일부 우려보다도 조금 더 이제 공급되는 양의 속도가 크지 않으면 이게 범용에도 부정적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엔비디아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B200, B300이 어느 정도 이제 시기에 어느 정도 물량이 시장의 공급이 좀 의미 있게 되면 범용까지도 이제 좀 공급 가능이 해소가 될 거고 왜냐하면 그 블랙엘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HBM이 들어가면 범용 쪽에 그만큼 공급 가능이 좀 빨리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025년에도 범용에 기대할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엔비디아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이거든요, 지금. 예. 23일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 그리고 반도체, 바닥론이 조금 활활 피어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을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뭐 우리 코스피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2,350이면 트레일링 PBR로 0.82배이기 때문에 저는 저점 근처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도 뭐 우리가 또 대표 기업이고 또 원화가 또 최근에 약하기 때문에 일부 실적이 조금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는 떨어질 수는 있어도 큰 방향은 어쨌든 간에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시장 기본적인 우리 기업의 어떻게 보면 실력 대비 좀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좀 많이 떨어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히 부각이 되고 또 원화 약세는 또 지금의 뭐 1,400원 중반대의 원화 약세는 내년 저희는 1분기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일부 범용 제품 가격 하락하는 거는 원화 약세로 일정 부분 상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섹터보다는 그래도 지금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상당히 좀 편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반도체 바닥론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면서 2025년 반도체 전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노근찬 센터장님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